사위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잠깐 들러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내의 차, 분명 우리 집 차고에 있어야 할 반짝이는 은색 렉서스가 대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순간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뭔가 잘못됐어. 나는 중얼거리며 들키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다. 안에서 들려온 소리는 내 세상을 영원히 파괴하고 바꿔놓았다. 그 늙은 바보가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게 우리 손에 들어와. 민서의 목소리가 반쯤 열린 창문으로 독처럼 핏줄에 스며들었다. 나는 딸 소윤의 집 밖에 주차된 차 안에서 시동도 끄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불과 5분 전 나는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며 딸에게 깜짝 전화를 걸었었다. 아빠, 미안해요. 저 지금 집에 없어요. 근데 진혁 씨는 사건 서류 때문에 거기 있을 거예요. 딸은 명랑하게 말했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사위의 집 앞에는 아내 민서의 은색 렉서스가 보란 듯이 주차되어 있었다. 나는 시동을 끄고 떨리는 다리로 창가로 다가갔다. 커튼 틈새로 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25년을 함께한 내 아내가 마치 자기 집인 양딸의 소파에 누워 있었고 사위인 최진혁 변호사는 내가 혐오하게 된 그 거만한 표정으로 책장에 기대어 있었다. 타이밍이 완벽해요. 진혁의 목소리는 변호사 특유의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6월에 소송을 제기하고 성격 차이를 사유로 드는 겁니다. 새로운 법규에 따르면 장모님은 혼인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의 절반과 평생 부양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민서가 웃었다. 한때는 매력적이라 생각했던 그 청아한 웃음소리. 청솔건설만 해도 150억은 될 텐데. 임대 부동산, 별장, 투자금까지 합치면 거의 250억은 되겠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더듬어 녹음 버튼을 눌렀다. 마침 진혁이 법률 강의를 계속했다. 가장 좋은 점은 장인어른의 사람을 믿는 성격이죠. 우리가 몇 달 동안 그의 자산을 기록해 왔다는 걸 전혀 모르실 겁니다. 은행거래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 사업가치 평가서까지 전부 복사해뒀어요. 그는 커피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가리켰다. 왕국의 열쇠를 스스로 넘겨주신 셈이죠. 2년 동안 헌신적인 아내 연기를 했지. 민서가 잘 다듬어진 손톱을 보며 말했다. 그의 지루한 건설 현장 이야기에 신경 쓰는 척하고 그가 직원 월급 걱정을 할 때 공감하는 척 고개를 끄덕여주고. 세상에, 그 남자는 내가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는다니까. 내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대화 중이던 두 사람은 놀란 사슴처럼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4월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며 벽돌 벽에 몸을 바싹 붙였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었다. 무슨 소리 들었어? 민서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다. 아마 옆집 고양이겠죠. 잠시 후 진혁이 대답했다. 너무 예민하시네요.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 박 사장이 이걸 알게 되면 어떡해? 예민할 수밖에 없지. 절대 모를 겁니다. 그 양반은 눈앞에서 음모가 벌어져도 알아채지 못할 사람이니까요. 진혁의 웃음에는 경멸만이 가득했다. 9월이 되면 장모님은 이혼하고 부자가 되고 원하는 누구와든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나는 그들의 대화가 다시 시작될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렸고 내 휴대폰은 그들의 악독한 모든 단어를 담아냈다. 15분 후 마침내 내 차로 돌아왔을 때 내 세상은 송두리째 뒤바뀌어 있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아내와 사위 사이의 법적 전략회의로 전락해버렸다. 커피 테이블 위에 그 서류 봉투가 나를 괴롭혔다. 몇 달간의 계획, 문서와 준비. 내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하루 16시간씩 일하는 동안 그들은 체계적으로 그 미래의 파괴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감싼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건설 제국을 일군 손, 민서가 누리는 모든 편안함을 제공한 손, 그녀의 아버지가 우리 결혼식 참석을 거부했을 때 식장으로 그녀를 이끌었던 바로 그 손이었다. 민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남자는 내가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는다니까. 최악인 것은 불과 30분 전까지 나도 전적으로 그렇게 믿었다는 점이다. 내가 차키를 잡으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민서가 먼저 나왔고 그녀의 명품 핸드백이 옆에서 한가롭게 흔들렸다. 뒤이어 진혁이 능숙하게 넥타이를 고쳐 매며 나왔다. 둘 다 내가 현대 그랜저 안에 앉아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민서의 얼굴에는 충격이 역력했다. 여보, 여기서 뭐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다. 나는 귀에서 맥박이 천둥처럼 울렸지만 억지로 평범한 표정을 지었다. 25년의 결혼 생활은 그녀의 기분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 근처 현장 점검 마치고 오는 길이야. 소윤이 얼굴이나 볼까 하고 들렀지. 나는 차에서 내리며 부드럽게 거짓말을 했다. 진혁이 변호사 본능이 발동한 듯 민서에게 보호적으로 다가섰다. 그의 옅은 회색 눈이 내 얼굴을 샅샅이 훑으며 내 이야기의 허점을 찾으려 했다. 소윤이 여기 없어요. 민서가 재빨리 말했다. 우리는 그냥 제가 진혁 씨 의뢰인 서류 정리하는 걸 좀 도와주고 있었어요. 거짓말이 능숙하게 술술 나왔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의심 없이 삼켰을까. 나는 목소리를 가볍고 일상적으로 유지했다. 오늘 6시까지 일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침에 무슨 제안서 얘기하지 않았나? 그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일찍 나왔어요. 머리가 아파서. 저런, 안 됐네. 나는 꾸며낸 친근함으로 진혁에게 돌아섰다. 재밌는 사건 맡았나 봐? 자산분할 건입니다. 그는 생각 없이 대답했다가 스스로를 바로잡았다. 이혼 의뢰인인데 재정 상황이 아주 복잡해서요. 내 인생을 파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 아이러니가 재미있었을지도 모른다. 민서의 눈이 나와 진혁 사이를 오가며 계산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여보? 방금 도착했어. 왜? 아니, 그냥요.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억지스러워 보였다. 좀 긴장해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몇 달 동안 내 재산을 파탄낼 계획을 세운 여자가 내 안부를 묻고 있었다. 웃음이 나올 뻔했다. 피곤한 하루였어. 알잖아. 나는 진혁을 향해 손짓했다. 일하는데 방해해서 미안하네. 마침 다 끝났습니다. 진혁이 민서의 허리 아래쪽에 소유욕이 담긴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 제스처는 자동적이고 친밀해 보였다. 저런 관계가 된 지 얼마나 된 걸까? 타이밍 좋네. 나도 이제 집에 가봐야겠다. 저녁은 저절로 차려지는 게 아니니까. 민서의 웃음소리가 부자연스러웠다. 저도 곧 갈게요. 여기서 몇 가지만 마무리하고요. 천천히 해. 나는 차문을 열었다가 무언가 기억난 듯 멈춰섰다. 민서야. 박 원장님 병원에서 전화 왔었어. 당신 건강검진 일정 다시 잡아야 한다고. 근무 시간이랑 겹친다던데?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거짓말이 들통난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러다 인상적인 속도로 평정을 되찾았다. 착오가 있었나 보네. 나중에 전화해볼게. 걱정 마. 그런 일도 있는 거지. 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운전석에 앉았다. 나중에들 봐. 차를 빼면서 백미러로 그들을 보았다. 내 차가 코너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들은 얼어붙어 있다가 즉시 서로에게 다가가 머리를 맞대고 다급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속임수의 3자 구도가 완성되었다. 그들은 내가 무언가 엿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나를 파괴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상인 척하고 있었다. 민서는 따로 운전해서 집에 올 것이고 일찍 퇴근한 것과 진혁의 집에 있었던 것에 대한 변명을 준비했을 것이다. 아마 우리 집 현관문을 들어설 때쯤에는 수십 가지의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내 휴대폰에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몰랐다. 모든 것을 바꿀 43분간의 선명한 음성 파일. 나는 교통 흐름에 합류했다. 1시간 만에 처음으로 핸들을 잡은 손이 안정되었다. 충격이 사라지고 더 차갑고 집중된 무언가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들은 장기판 앞에서 체스를 두는 줄 알았겠지만 상대는 그들이 모르는 수를 두고 있었다. 그들은 곧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게 될 것이다. 15분간의 귀갓길은 신호등과 무의식적인 운전의 연속이었다. 내 그랜저는 의식적인 지시 없이도 원형 진입로로 들어섰다. 민서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관리해야 한다고 고집했던 잘 가꿔진 정원과 우리의 20주년 기념일에 그녀가 의뢰해서 만든 분수를 지났다. 나는 1995년에 내 손으로 직접 지은 집을 바라보며 몇 분간 차 안에 앉아 있었다. 모든 판자, 모든 못도, 모든 세심하게 계획된 디테일은 이제 나를 등치려 하는 여자를 향한 사랑의 편지였다. 현관문을 열자 느껴지는 정적은 이제 평화롭기보다 공허했다. 민서의 존재는 항상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수다, 이웃에 대한 불평, 새로운 쇼핑에 대한 흥분으로 이 방들을 채웠었다. 이제 그중 얼마만큼이 연기였을까 궁금해졌다. 벽난로 위에 결혼사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1998년 12월 15일 아이보리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빛나는 김민서. 빌린 턱시도를 입은 어색한 나. 우리 둘 다 내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22살이었고 시내의 한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었다.
나는 37살, 10년간의 하루 12시간 노동과 라면으로 버틴 끝에 내 건설 사업이 마침내 진짜 수익을 내기 시작할 때였다. 우리는 그해 회사 송년회에서 만났다. 그 회사는 고객사였고 내가 전에 봄에 그들의 사무실을 리모델링했었다. 민서는 콘크리트 믹서에 대한 내 끔찍한 농담에 웃었고 그 은방울 같은 소리는 예상치 못한 갈망으로 내 가슴을 조여왔다. 내가 저녁 식사를 청했을 때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네라고 대답했다. 너무나 빨리 대답해서 내가 묻기를 기다리고 있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우리의 첫 데이트는 자정까지 이어졌다. 나는 무언가 영속적인 것, 우리보다 오래 남을 무언가를 짓고 싶다는 내 꿈을 설명했고 그녀는 진심 어린 관심으로 들어주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집들, 내가 안식처를 제공하고 싶은 가족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당신은 그냥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내 손을 만지며 말했다. 당신은 가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나는 6개월 후 청혼했다. 주방 식탁에는 지난 12월 우리의 25주년 기념 카드가 놓여 있었다. 민서의 우아한 필체가 파란 잉크로 쓰여 있었다. 나의 멋진 남편에게 내 모든 꿈을 이루게 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25년 더 행복하길 온 마음을 다해 민서가 그녀의 온 마음. 그 문구가 이제는 씁쓸하게 느껴졌다. 거실로 옮겨가자 민서의 임신 기간 동안 내가 직접 만든 책장에 우리 딸 소윤의 아기 사진들이 늘어서 있었다. 1995년 6월 8일 우리 딸이 태어난 날. 지쳤지만 빛나는 얼굴의 민서가 마치 어머니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빨간 얼굴에 우리 기적을 안고 있었다. 그 첫 몇 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민서는 한때 우리 결혼식을 계획했던 것과 같은 열정으로 엄마 역할에 몰두했다. 학부모회, 축구 경기, 정교한 테마의 생일 파티까지. 그녀는 맹렬한 모성애로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당신은 세상 최고의 아빠야. 소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밤, 딸이 졸업장을 받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만들어준 기반 덕분에 우리 딸은 대단한 일을 해낼 거야. 내가 만들어준 기반, 우리가 아니라 그때부터 균열이 보였던 걸까. 나는 민서가 거실에 두기에는 너무 흉하다고 늘 불평하던 가죽 안락의자에 몸을 묻고 추억에 잠겼다. 알래스카로 떠났던 10주년 기념 크루즈 여행, 빙하와 야생동물에 진심으로 기뻐하던 민서, 소윤의 대학 졸업식, 딸이 심리학 학위를 받고 무대를 가로지를 때 우리 모두 울었다. 웃음과 혼돈으로 가득했던 크리스마스 아침들. 민서는 설치하는데 몇 주, 해체하는데 하루가 걸리는 화려한 장식을 고집했다. 언제부터 감사가 당연함으로 변했을까? 언제부터 이런 삶을 제공해줘서 고마워가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로 바뀌었을까? 내 휴대폰에 녹음 파일이 그 답을 쥐고 있었다. 민서는 몇 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모든 키스, 모든 기념일 축하, 어둠 속에서 속삭인 모든 사랑에는 계산된 것이었다. 내가 계속 일하고 벌고 불을 쌓도록 만들기 위한 조작이었고 결국 그녀가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였다. 내 인생 25년이 법적 전략 회의로 전락했다.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의 증거들에 둘러싸여 어두워지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슬픔 위로 차갑고 분석적인 무언가가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민서는 그럴듯한 부인을 유지하면서 최대한의 재정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장기적인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남편이 무에서 건설 제국을 세운 것과 같은 전략적 사고를 가졌다는 사실을 몰랐다. 게임은 이제 곧 바뀔 참이었다. 거실의 정적이 나를 감쌌다. 나는 항상 그랬던 사업가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민서의 행동이 진정한 파트너십에서 계산된 포지셔닝으로 바뀌었을까? 답은 불편할 정도로 명확하게 떠올랐다. 2020년 청솔건설이 500억 규모의 시청 신축 공사 계약을 따냈을 때 회사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였다. 나는 그해 4월 저녁 축하를 기대하며 집에 돌아왔다. 샴페인, 그리고 이전의 모든 성과를 통해 나를 지탱해 주었던 열렬한 지지를. 대신 민서는 부동산 잡지와 계산기를 들고 주방 식탁에 앉아 있었다. 이건 우리가 마침내 그 비싼 동네의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야.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원형 진입로와 수영장이 있는 집 말이야. 42억 정도 하더라고. 성공에 대한 축하도 3년간 300명을 고용할 일에 대한 자부심도 아니었다. 단지 내 성공이 그녀에게 무엇을 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즉각적인 집중이었다. 민서야, 아직 프로젝트 시작도 안 했어. 설계, 허가, 하청업체 협상도 남았고. 하지만 돈은 보장된 거잖아. 그렇지?
그녀는 마침내 나를 보았다. 그녀의 녹색 눈은 계산적이었다. 내 말은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면 시청은 돈을 지불해야 하잖아. 그 대화는 이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녀는 세세한 부분까지 지출 계획을 세웠다. 새집, 컨트리클럽 회원권, 고급차, 유럽 휴가. 우리의 지출이 아니라 그녀의 지출이었다. 대명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당시 나는 프로젝트 세부 사항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2021년이 되자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다른 부부가 가입하자 컨트리클럽 회원권은 협상 불가 항목이 되었다. 우리의 완벽하게 괜찮았던 별장은 다른 사람의 별장과 비교되며 창피한 것이 되었다. 민서는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정말 아는 다른 남편들에 대한 힌트를 흘리기 시작했다. 신체적 친밀감은 점차 사라졌다. 너무나 서서히 사라져서 나는 나이와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다. 내 코골이 때문에 각방을 써야 한다고 했지만 민서는 23년 동안 코골이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었다. 저녁 대화는 우리 하루에 대한 이야기에서 다른 가족들이 소유하거나 성취하거나 과시하는 것에 대한 민서의 상세한 설명으로 바뀌었다. 누구 남편은 기념일 선물로 벤츠를 사줬대. 그가 결혼 생활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에 감사해서라나. 희생이라니. 마치 호화롭게 살면서 내 경력을 지원하는 것이 엄청난 개인적 손실을 요구한 것처럼. 진혁과의 우정은 2023년 9월 소윤의 결혼식 이후 깊어졌다. 갑자기 민서는 법적 절차에 매료되어 조언이 필요할지 모르는 친구를 위해 재산 분할과 배우자 권리에 대한 가상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아야 하는 전화를 받기 시작했고 그것이 북클럽 토론이나 자원봉사위원회 회의라고 주장했다. 그 전화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음모회의였을까. 나는 휴대폰을 꺼내 오늘의 녹음 일부를 다시 재생했다. 진혁의 목소리. 우리가 몇 달 동안 그의 자산을 기록해왔다는 걸. 민서의 웃음소리. 25년 동안 헌신적인 아내 연기를 했지. 이제 문서화가 이해가 갔다. 민서가 내 재무보고서에 갑자기 관심을 보인 것. 사업 가치 평가에 대한 그녀의 질문들. 그녀 자신의 별도 신용카드를 유지하면서 공동계좌를 고집한 것. 그녀는 그녀가 훔치려는 바로 그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정찰 활동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민서는 전략 계획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트럭 한 대와 빌린 공구 세트로 청솔건설을 세운 남자를 과소평가했다. 35년간의 건설 프로젝트, 노동협상, 시계약을 헤쳐나온 것과 같은 분석적인 마음이 이제는 다른 종류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들은 규칙을 모르는 사람과 체스를 두고 있다고 생각했다. 민서는 내가 보드를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 가정하고 몇 달 동안 자신의 말을 배치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전략을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될 것이었다. 나는 안락의자에서 일어나 35년간의 사업 기록이 담긴 파일들이 책장을 가득 채운 서재로 걸어갔다. 세금 보고서, 계약서, 파트너십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민서가 비밀리에 문서화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하지만 나는 그녀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짜 자산은 그 파일들에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를 뒤져 필요한 번호를 찾았다. 윤이사, 내 회계사이자 친구이며 몇 년 전 절세 목적으로 내가 설립한 복잡한 법인 구조에 대해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모든 것을 바꿀 전화를 걸 시간이었다. 사흘간의 체계적인 조사는 내 서재를 전쟁 지휘본부로 바꿔놓았다. 15년 전 내가 직접 만든 마호가니 책상 위에서 2대의 노트북이 조용히 윙윙거렸다. 화면에는 은행 거래 내역, 법률 데이터베이스, 부동산 기록이 표시되어 있었다. 노란색 법률 노트패드가 모든 표면을 뒤덮고 있었고 자산, 약점, 타임라인, 지렛대라는 제목의 열이 채워져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가장 좋은 남색 정장을 입고 민서가 항상 나를 기품 있어 보이게 한다고 말했던 돋보기 안경을 썼다. 35년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슬픔이 얼마나 빨리 전략으로 굳어질 수 있는지 이상했다. 윤희사는 내가 감히 바라던 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되었다. 몇 년 전 절세 목적으로 설립한 3개의 법인 계좌는 완전히 합법적이고 모든 서류가 완벽했지만 전문적인 회계 기술 없이는 누구도 찾아낼 수 없었다. 민서의 아마추어적인 정찰 활동은 진짜 보물을 놓쳤다. 그녀는 보이는 왕국을 목록화하는 동안 왕관의 보석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민서도 바빴다. 그녀의 신용카드 명세서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8개월 동안 700만 원의 무단 이체.
내가 전혀 모르는 공동 예금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수취인 이름은 내 턱을 굳게 만들었다. 최진혁. 그들은 이혼 음모를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재정적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컨트리 클럽에서의 호화로운 점심, 30만 원짜리 스파 트리트먼트, 그녀의 북클럽 모임과 의심스럽게 일치하는 명품 의류 구매, 모든 지출은 다른 삶을 준비하는 여자의 그림을 그렸다. 지난 화요일에 산 8번째 명품 핸드백은 그날 아침 식료품비에 대해 불평했던 것을 생각하면 특히 아이러니했다. 진혁의 취약점은 더욱 명확했다. 내 건설업계 인맥들은 부산에서 가장 야심찬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아낌없이 주었다. 내 재산을 훔치려던 그 남자는 빚더미에 빠져 있었다. 1억 8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과 신중함보다 이미지를 위해 선택한 월 850만 원의 사무실 임대료, 그리고 지불 기일이 빡빡해지면 윤리적 편법을 쓴다는 평판. 최 변호사는 똑똑한 친구지. 한 콘크리트 회사의 김 사장이 커피를 마시며 내게 말했다. 하지만 분수에 맞지 않게 씀씀이가 커. 우리 하청업체 3군데에 거의 500만 원 빚이 있어. 항상 다음 주에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청구서가 날아오면 사라져버리지.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에서는 지난 1년간 기각된 2건의 윤리 위반 징계 청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 다 의뢰인 자금 유용과 관련되었지만 기각되었어도 기록은 남았다. 법조계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징계 청구조차도 직업적 평판에 얼룩을 남긴다. 나는 가죽의자에 기대한 자 72시간의 끈질긴 조사 끝에 수집한 정보를 훑어보았다. 민서와 진혁은 상대를 재앙적으로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장시간 일하고 가계 지출에 대해 거의 질문하지 않는 믿음직한 남편을 보았다. 그들은 트럭 한 대에서 150억 기업을 일군 분석적인 마음을 알아보지 못했다. 전화가 울려 전략적 구상에서 나를 깨웠다. 화면에 소윤의 이름이 떴다. 아가. 목소리를 따뜻하고 평범하게 유지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아빠,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문제 있는 환자들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조심스러운 중립성을 띠고 있었다. 요즘 아빠랑 엄마 사이에 무슨 문제 있어요? 두 분이랑 같이 있을 때마다 이상한 긴장감이 느껴져서요. 나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진혁이 그들의 음모에 대해 얼마나 말했을까? 왜 그렇게 생각해? 사소한 것들이요. 엄마가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진혁 씨가 자꾸 아빠 회사 구조에 대해 이상한 질문을 해요. 파트너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가 어떤 자산을 통제하는지 같은 거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마치 정보를 캐내려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보를 캐내려 한다고. 내 딸의 심리학 훈련이 그녀의 어머니와 남편이 숨겼다고 생각했던 포식 행동을 감지한 것이다. 아마 사업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궁금해서 그럴 거야.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 엄마는 항상 재정적 안정에 관심이 많았잖아. 그럴 수도 있지만. 소유는 확신이 서지 않는 듯했다. 아빠, 만약 무슨 일이 있다면, 정말 잘못된 일이 있다면 저한테 말해주실 거죠? 그 질문은 장전된 무기처럼 우리 사이에 걸려 있었다. 그녀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 그녀의 어머니가 나를 재정적으로 파탄낼 계획이라는 것을? 그녀의 남편이 모든 음모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평생 믿어왔던 가족이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물론이지 아가. 하지만 모든 게 괜찮아. 그냥 평소의 사업상 스트레스일 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내 연구 노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진혁이 내 딸에게 내 사업 구조에 대한 정보를 캐내고 있었다. 그들의 정보 수집 작전의 범위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넓었다. 이제 그들이 원하는 바로 그 정보를 얻게 해줄 시간이었다. 소윤의 경고를 곱씹고 있을 때 내 개인 업무용 전화가 울렸다. 12년간 내 회계사였던 박 실장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전문적이었다. 사장님, 자산보호 서류 서명 준비되었습니다. 상속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 제가 최적의 구조를 연구해 두었습니다. 잠시 멈춤. 이건 단순한 상속 계획 이상인 것 같군요. 그렇죠? 눈치가 빠르시군요. 28년간 회계 감사 일을 하다 보면 행간을 읽는 법을 배우게 되죠. 어떤 종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가정 내 문제입니다. 박 실장의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내 건설 현장 감독들 중 3명의 이혼을 처리했었다. 그녀는 그 바닥을 잘 알았다. 정오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사업 자산은 어떤 개인적인 법적 조치로부터도 완전히 격리될 겁니다. 사장님의 개인 재산을 노리는 사람은
진짜 돈은 보지도 못할 겁니다. 오전 10시. 나는 15년 지기 골프 파트너이자 주거래 은행장인 김 행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마호가니 회의실은 커피와 가죽 냄새로 가득했다. 수십 건의 건설 대출을 협상했던 익숙한 장소였다. 계좌 보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는 광택, 나는 테이블 위로 서류를 밀었다. 모든 공동 접근 지점을 확인하고 신원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동결해 주십시오. 김 행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이건 상당히 포괄적이군요, 박 사장님. 모든 공동 계좌, 신용 한도, 자동 이체 시스템까지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보안 조치가 효력을 발휘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서명 즉시입니다. 모든 계좌 소유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2차 서류를 통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알림을 받게 될 겁니다. 김 행장은 내 얼굴을 살폈다. 이것 때문에 사모님께서 상당히 불편하시겠는데요. 그걸 노린 겁니다. 보안 조치는 오전 11시 47분에 활성화되었다. 바로 민서가 다른 건설사, 사모님 3명과 함께 동부산 컨트리 클럽에서 주간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였다. 내 휴대폰은 오후 12시 3분에 첫 번째 거래 거절 알림으로 진동했다. 오후 12시 50분, 내가 계약자 입찰을 검토하고 있을 때 민서의 당황한 전화가 왔다. 여보, 우리 계좌에 무슨 문제 생긴 것 같아요. 점심때 카드가 거절당했고 은행에 전화하니까 보안 조치가 걸려 있다고 해요. 당신 뭐 아는 거 있어요? 완벽한 순진함. 진혁의 이름이 있는 공동 계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사라진 700만 원에 대한 인정도 없었다. 내 지식 없이 돈을 옮기고 있었다는 고백도 없었다. 보안 조치라니. 심각하게 들리네. 뭐가 원인이라고 하던가. 신원이랑 계좌 접근 권한을 확인해야 한다나. 뭐라나. 너무 창피해요, 여보. 지금 여기서 다른 사모님들이랑 앉아있는데 내 점심값도 못 내고 있잖아요. 그녀 목소리의 괴로움은 진심이었다. 그녀의 음모가 위협받아서가 아니라 그녀의 사회적 지위가 공개적으로 손상되었기 때문이었다. 25년의 결혼 생활 끝에 나는 민서의 우선순위를 알았다. 내가 바로 김 행장님께 전화해 볼게.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금방 해결될 거야. 하지만 나는 김 행장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내 팀원들이 새로운 의료센터의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 현장으로 차를 몰았다. 기계와 작업자들의 익숙한 소음은 3일간의 금융전쟁 끝에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오후 내내 휴대폰은 문자 메시지로 윙윙거렸다. 민서 오후 47, 아직도 아무 계좌도 접근이 안 돼요. 말도 안 돼. 민서 오후 23 김행장 비서가 하루 종일 회의 중이래요. 자기 최고 고객 전화도 안 받을 만큼 바쁜 은행장이 어디 있어요? 민서 오후 35. 비상신용 한도까지 동결됐어요. 장은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각 메시지는 암울한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다. 25년 동안 민서는 내가 주 60시간 일하며 제공한 재정적 안정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제 그녀는 그 안정이 경고 없이 사라졌을 때 어떤 기분인지 경험하고 있었다. 진혁의 반응은 더욱 흥미로웠다. 오후 4시 30분, 내 사설 탐정인 김 실장이 업데이트를 위해 전화했다. 최 변호사가 오늘 오후에 사모님과 공유된 계좌에 3번 접근 시도했습니다. 실패하자 신탁 계좌로 보이는 곳에서 자금을 인출하려고 시도하더군요. 아마 사장님 지시에 따라 동결된 따님 교육 자금일 겁니다. 그의 태도는 은행 담당자에게 화를 내며 전화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관리자와 통화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자신감 과잉인 변호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후 6시. 나는 집 서재에서 그날의 금융전쟁터를 검토하고 있었다. 모든 공유 계좌는 동결되었고 모든 공동 신용 한도는 중단되었으며 모든 자동 이체 시스템은 내 개인 승인을 요구했다. 25년간 축적된 부에 대한 민서의 접근권은 그녀가 지갑에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축소되었다. 보안 조치는 완전히 합법적이었다. 상속 계획 검토를 앞두고 남편이 결혼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김 행장은 표준은행 프로토콜이 정확하게 준수되었다고 확인할 것이었다. 하지만 민서와 진혁은 그 메시지를 완벽하게 이해할 것이었다. 그들이 재정적으로 습격하려던 남자는 더 이상 수비만 하지 않았다. 오후 6시 47분, 내 전화가 울렸다. 민서의 번호였지만 전화를 받는 목소리는 이제 조작이 아니라 절박할 것이었다.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공모자들이 서로를 얼마나 빨리 배신하는지 볼 시간이었다. 오후 7시 15분
최진혁 법률사무소 로비를 민서가 다급하게 지나갈 때 야간 경비원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요란하게 울렸다. 내가 이것을 아는 이유는 김 실장이 건물 입구가 잘 보이는 길 건너편 커피숍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서가 우리 집 차도에서 건 다급한 전화, 진혁 씨, 당장 얘기 좀 해요. 뭔가 아주 잘못됐어요는 옆집 이웃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더 이상 민서는 신중함을 신경 쓰지 않았다. 14층 진혁의 코너 사무실은 비상회의의 열기로 빛났다. 그의 창문을 통해 쌍안경만 있다면 누구나 회의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고 몸을 구부린 두 인물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의 몸짓은 위기관리를 외치고 있었다. 그가 알아? 건물의 낡은 환기 시스템을 통해 민서의 목소리가 옆 회계법인 사무실까지 들렸다. 그곳에는 김 실장의 정보원이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었다. 박 사장이 뭔가를 알아. 모든 걸 차단하고 있어. 내 차에 기름도 못 넣을 지경이야. 진혁의 반응은 날카롭고 전문적이었다. 그의 소속 목소리가 나왔다. 타이밍이 우연이 아니에요. 3일 전에 우리가 전략을 논의하고 있을 때 장인어른 이소윤 씨 집에 예고 없이 나타났다고 하셨죠. 무언가 엿들었음에 틀림없어요. 얼마나 들었을까? 우리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할 만큼은요. 서류가 바스락거렸다. 진혁이 문서를 검토하는 소리였다. 장모님, 그가 우리 대화를 녹음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자산, 타임라인, 전략에 대해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이요. 전부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어진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두 공모자는 자신들의 희생양이 그들이 영리함에 자축하는 동안 몇 수 앞서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해? 민서의 목소리는 이전의 자신감을 잃었다. 모든 걸 앞당겨야 합니다. 점진적인 접근은 이제 없어요. 신중한 포지셔닝도요. 월요일 아침에 제가 긴급 이혼 소송과 즉각적인 배우자 부양료를 신청하겠습니다. 박 사장이 결혼 자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재정적 학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재정적 학대? 민서의 목소리가 관심으로 날카로워졌다. 그거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들리네. 진혁이 말을 마쳤다. 우리는 그를 돈을 이용해 조종하고 위협하는 통제적인 남편으로 그릴 겁니다. 동결된 계좌는 그의 방어 전략이 아니라 그의 학대 패턴의 증거가 되는 거죠. 다시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법률가의 마음이 전면 공격 모드로 전환되는 소리였다. 정서적 학대, 재정적 통제, 협박 전략의 사례를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세요. 박 사장이 당신과 상의 없이 재정적 결정을 내렸을 때, 당신의 지출에 의문을 제기했을 때, 돈을 이용해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때, 그건 어려울 거야. 진혁 씨, 박 사장은 돈 문제로 통제적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오히려 너무 관대했지. 그럼 관대함을 조작으로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가 당신을 부양한 것이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 의존성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모든 선물, 모든 사치, 모든 편안한 생활 방식이 그의 체계적인 고립 전략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대담함의 범위는 인상적이었다. 그들은 25년간의 헌신과 관대함을 무기화하여 모든 사랑의 행위를 학대의 증거로 왜곡할 계획이었다. 소윤이는? 민서가 물었다. 걔가 무조건 내 편을 들지는 않을 거야. 심리학 전공이라 모든 걸 회의적으로 보거든. 그게 오히려 완벽해요. 진혁의 목소리에는 변론의 핵심을 찾은 사람의 만족감이 묻어났다. 소윤 씨가 당신을 즉시 지지하기를 주저하는 것이 박 사장이 가족 관계를 얼마나 철저하게 조종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녀의 심리학 훈련을 박 사장이 자신의 딸을 어머니의 정서적 필요에 대항하도록 이용한 것으로 포지셔닝할 겁니다. 우리 딸을 아빠에 대한 증인으로 만들자는 거야? 장모님의 재정적 미래를 구하려는 겁니다. 소윤 씨의 전문 훈련은 그녀의 증언에 추가적인 무게를 실어줍니다. 만약 그녀가 가족 관계에 대해 어떤 우려를 표현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박 사장의 조작적 패턴을 확인하는 전문가의 심리학적 의견으로 구성할 겁니다. 그 계획은 포괄적인 악의에 있어서 우아했다. 딸의 전문적인 회의론을 아버지에 대한 증거로 바꾸고 모든 사랑의 행위를 조작으로 재구성하며 방어적인 재정 보호를 학대의 증거로 변형시키는 것. 월요일 아침, 진혁이 계속했다. 저는 추가 자산 이동을 막는 긴급 접근 금지 가처분, 월일 500만 원의 즉각적인 배우자 부양료, 그리고 결혼주택의 임시 단독 점유를 신청할 겁니다. 수요일까지 우리는 그를 법원의 감독이 필요한 학대적인 남편으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가 반격하면 우리는 수위를 높일 겁니다. 그가 직접 연락하면 괴롭힘 혐의, 우리 활동을 조사하면 스토킹 혐의, 우리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 정서적 학대 혐의를 제기하는 거죠. 진혁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실려 있었다. 가정폭력법의 묘미는 부인이 유죄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가 더 세게 싸울수록 그는 더 통제적으로 보일 겁니다. 민서의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다. 불쌍한 박 사장. 자기가 뭘 불러일으켰는지 전혀 모르네. 25년 동안 믿음직한 남편 연기를 했으니 이제 착한 남자는 꼴찌라는 걸 가르쳐줄 시간이야.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맞추고 안전한 소통 방법을 확립하고 진혁이 말한 총력 법적 전쟁을 준비하는데 1시간을 더 보냈다. 모든 대화, 모든 상호작용, 모든 금융거래는 박 사장의 체계적인 학대 패턴의 증거로 기록될 것이었다. 음모는 단순한 자산 탈취에서 박 사장의 재정뿐만 아니라 그의 평판, 딸과의 관계, 그리고 그가 30년 동안 세운 지역 사회에서의 입지를 파괴하도록 설계된 인격 말살 캠페인으로 진화했다. 밤 9시 30분, 민서가 마침내 건물을 떠날 때 그녀의 전화는 이미 진혁의 첫 번째 전략 문자로 윙윙거리고 있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화난 아내가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학대자로부터 벗어날 용기를 찾은 겁에 질린 희생자입니다. 전쟁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토요일 아침, 민서와 소유는 5년 동안 매달 모녀 브런치를 즐겼던 카페 루나에 있었다. 민서는 평소 앉던 구석 테이블을 골랐다. 친밀하고 사적이며 비밀스러운 대화의 완벽한 자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의 지지를 구하는 대신 딸의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여성으로 자신을 포지셔닝했다. 소유나 아빠에 대해 너랑 얘기 좀 해야겠어. 민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조절된 연약함을 담고 있었다. 내 생각에. 아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소유는 치료사 모드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신중한 정확성으로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어떤 종류의 문제요? 엄마? 통제적인 행동, 편집증적인 생각, 보안상의 이유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계좌에 대한 내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민서는 목소리를 흐리며 딸의 상상력이 빈칸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었다. 얼마나 오래됐어요? 몇 달, 어쩌면 더 오래됐을지도 몰라. 그냥 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어제는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계좌에서 나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어. 점심도 못 사 먹었다니까. 소유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개인적인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심리학 훈련이 발동했다. 엄마, 재정적 통제는 가정폭력의 한 형태일 수 있지만 사업 전환이나 법적 문제가 있는 동안에 합법적인 재정 관리일 수도 있어요. 아빠의 설명은 뭐예요? 그 질문은 너무 직접적이고 너무 전문적으로 중립적이었다. 민서는 임상 분석이 아닌 정서적 지지를 기대했다. 일상적인 계좌 보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소윤아, 난 그 사람과 25년을 결혼 생활했어. 이건 일상적인 게 아니야. 이건 무언가에 대한 처벌이야. 무엇에 대한 처벌인데요? 민서는 망설였다. 자신의 음모를 드러내지 않고 얼마나 밝힐 수 있을까? 내가 우리 결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걸 의심하는 것 같아. 아마 내가 떠나지 못하게 위협하려는 거겠지. 엄마. 소윤의 목소리에는 수년간 조작적인 환자들을 치료해온 사람의 인내심이 담겨 있었다. 아빠가 이혼을 막기 위해 재정적으로 학대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엄마가 이혼을 고려하고 있고 아빠가 자산을 보호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 구별은 진실에 너무 가까웠다. 민서는 전술을 바꿨다. 내 아빠가 우려스러운 행동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심리학자로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네가 통찰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심리학자로서 말하자면 주요 행동 변화에는 보통 식별 가능한 계기가 있어요. 3일 전에 아빠가 갑자기 계좌 접근을 제한하게 만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서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소유는 증거 없이 감정적인 조작을 받아들일 만큼 훈련이 부족하지 않았다. 모든 질문은 민서의 피해자 서사의 허점을 드러냈다. 무엇이 계기가 됐는지 몰라. 그게 무서운 거야. 하지만 소유는 임상적인 냉정함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연구하며 전문적인 기술로 미세한 표정과 언어적 불일치를 읽고 있었다. 엄마, 심리학적 조언을 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결혼 갈등에서 제 편을 들어달라고 하는 건가요? 그 직설적인 질문은 민서의 조작 전략을 산산조각 냈다. 그녀의 딸은 그녀의 피해자 서사를 입증해줄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었다.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아빠의 행동에 대한 엄마의 해석을 바탕으로 저에게 심리 분석을 요청하는 대신
아빠의 우려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해 보시는 걸 제안해요. 민서는 20분 후 딸의 전문적인 냉정함에 분노하고 그 의미에 대해 걱정하며 카페를 떠났다. 만약 소윤이 어머니의 주장을 자동적으로 지지하기를 거부한다면 피해자 서사는 전문적인 조사 아래 붕괴될 것이었다. 한편 40분 거리의 청솔건설 본사에서 나는 전장 전체를 재구성할 정보를 받고 있었다. 김 사장의 전화는 오전 10시 15분에 왔다. 내가 주말 현장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다. 박 사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최진혁 변호사가 변호사협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대. 그 사건에서 하청업체 대금 처리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야. 어떤 종류의 문제? 지난달에 하청업체 3곳에서 대금 미지급으로 민원을 제기했대. 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서 수임료는 받았지만 업체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야. 증명만 되면 전형적인 신탁계좌 위반이지.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즉시 그 의미를 계산했다. 얼마나 심각한가. 변협에서 다음 주에 청문회를 잡을 만큼 심각해. 최 변호사는 조사가 끝나기 전에 하청업체들한테 줄 리 300만 원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을 거야. 300만 원. 내 조사에 따르면 진혁이 빚진 정확한 금액이었다. 김 사장 만약 건설업계 사람이 연락하면 그 하청업체들이 최 변호사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해줄 의향이 있을까? 물론이지. 그 사람들 지금 격분해 있어. 최 변호사가 6개월 동안 지불을 약속했지만 항상 변명만 하고 의뢰인이나 법원 절차 때문에 지연된다고 탓했거든. 그 손실을 감당할 여유가 없는 작은 업체들이야. 나는 다음 3시간 동안 전략적인 전화를 걸었다. 8개월 동안 740만 원을 기다리고 있는 전기설비업체 사장. 지난 10월부터 920만 원을 받아야 하는 배관업체 사장. 11월에 완료된 작업에 대해 아직 650만 원을 기다리고 있는 지붕공사 업체 사장. 각 대화는 같은 패턴을 따랐다. 청솔건설에서 법률 서비스를 위해 최 변호사를 고용하기 전에 참고 자료를 확인하는 전문적인 예의상의 전화. 각 계약자는 진혁의 지불 관행, 윤리적 편법, 전문적 신뢰성 부족에 대한 경고를 공유하고 싶어 했다. 오후 1시까지 나는 진혁이 의뢰인 신탁계좌를 개인은행처럼 사용하고 변협 규정을 위반하며 하청업체의 지불 시기에 대해 오도하는 체계적인 패턴에 대한 문서화된 증거를 확보했다. 오후 2시 30분 나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윤리 위반 신고 한라인에 전화했다. 변호사 위법 행위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접수 담당자에게 말했다. 최진혁 변호사는 의뢰인 신탁 계좌 위반 패턴에 관여했으며 건설업계 전문가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습니다. 민원 양식은 상세한 문서를 요구했다. 나는 계약자 이름, 미지급 금액, 허위 진술의 타임라인, 그리고 진혁이 의뢰인 자금을 체계적으로 남용한 증거를 제공했다. 3명의 추가 계약자가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나설 것에 동의했다. 오후 4시까지 진혁의 법률사무소는 신속한 조사 절차와 의무적인 청문회 출석에 대한 변협이 전화를 받고 있었다. 나와의 음모의 기반이었던 그의 직업적 명성은 이제 공식적인 윤리심사를 받게 되었다. 오후 4시 47분, 내 휴대폰이 김 실장의 문자로 진동했다. 최 변호사가 방금 파일 상자 3개를 들고 사무실을 나와 차로 향합니다. 미행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답장을 입력했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진혁은 평소의 신중함을 잃고 공황 상태로 민서에게 직행할 것이었다. 자신감과 치밀한 계획으로 시작된 음모는 이제 필사적인 생존투쟁이 될 참이었다. 그들이 공황에 빠지게 두자, 실수를 저지르게 두자,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틀간의 전문적인 위기는 소윤에게 그녀가 배운 모든 것을 처리할 시간을 주었다. 청솔건설 본사로 가는 길은 그녀가 성인이 된 후 평생 피해왔던 심판을 향해 가는 것 같았다. 내 사무실 건물은 4월의 하늘을 배경으로 단단하게 서 있었다. 벽돌과 강철, 그리고 정직한 솜씨. 진혁의 유리타워가 흉내내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모든 것. 8년간 내 비서였던 박 실장은 실제로 현장과 회사 야유회에 나타나는 가족 구성원에게만 보여주는 따뜻함으로 소윤을 맞이했다. 기다리고 계셨어. 어서 들어가. 나는 그녀가 들어왔을 때 일어섰다. 25년간 민서의 기분을 살피며 배운 조심스러운 주의력으로 그녀의 몸짓 언어를 읽었다. 하지만 소윤은 다르게 행동했다. 전문적인 자세, 임상적인 거리감, 어려운 결정을 내린 사람의 태도. 아빠랑 엄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얘기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문제 있는 환자들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조심스러운 중립성을 띠고 있었다. 이틀 동안 상황을 분석했고 아빠의 관점을 이해해야겠어요. 내 엄마가 뭐라고 하던? 아빠가 통제적인 행동, 재정적 조작, 가능한 정서적 학대를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내 책상 맞은편에 앉아 손을 정확하게 모았다. 엄마는 제 전문 자격증을 이용해서 자신의 피해자 서사를 지지해 주길 원해요. 임상적인 언어는 내 딸에게서 나오니 거슬렸지만 나는 그녀의 전략을 인식했다. 사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엄마가 저를 조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아빠를 조종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요. 소윤의 녹색 눈, 민서의 눈과 너무나 닮았지만 어쩐지 더 맑은 눈이 내 얼굴을 살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빠. 아빠가 들은 걸 들어야겠어요. 나는 망설였다. 일단 그 녹음을 틀면 그녀를 그녀의 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진실로부터 보호할 방법이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소유는 30살이었고 자격증을 가진 심리학자였으며 현실을 감당할 수 있었다. 나는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민서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그 늙은 바보가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게 우리 손에 들어와. 소윤의 표정은 처음 1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전문적인 냉정함이 유지되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25년의 결혼 생활을 조롱하는 것을 듣고 진혁이 최대의 재정적 피해를 위한 법적 전략을 계산하는 것을 들었으며 타임라인과 자산 분할에 대한 그들의 차가운 논의를 흡수했다. 하지만 민서가 25년 동안 헌신적인 아내 연기를 했지라고 말했을 때 소윤의 평정심이 약간 깨졌다. 그녀의 손이 한번 꽉 쥐었다가 풀렸다. 녹음이 끝났다. 침묵이 건너지 않으려는 다리처럼 우리 사이에 놓였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6일 전. 지난 화요일 내 집에서 이 대화를 엿들었어. 그리고 아빠는 모든 게 정상인 척하면서 방어 전략을 세우고 계셨던 거군요. 그런 셈이지.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처리 중이었다. 엄마는 제게 아빠의 정신 상태를 평가해달라고 했어요. 아빠가 학대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해 주길 원했죠. 너는 뭐라고 말했어? 적절한 평가 없이는 윤리적으로 누군가를 평가할 수 없다고요. 엄마의 주장이 아빠의 기존 행동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고도 했고요. 소윤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의 기색이 묻어났다. 엄마는 제 훈련을 무기로 사용하려고 했어요, 아빠. 아빠를 상대로, 그리고 전문적인 기준을 상대로요. 배신의 무게. 내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것도 우리 사이에 내려앉았다. 네가 이 일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하구나. 아가, 아니에요. 그녀의 어조가 결의에 차 날카로워졌다. 진실을 알게 되어 기뻐요.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나는 내 딸의 얼굴을 살폈다. 내가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독립심을 보았다. 그건 내 선택이야. 소윤아. 편을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을게. 이미 했어요. 그녀는 일어섰다. 결정이 내려졌다. 저는 가족의 충성보다 진실을 선택해요. 감정보다 증거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제 전문 윤리를 조작하려고 하지 않은 부모를 지지하기로 선택했어요. 안도감이 나를 휩쓸었고 즉시 걱정이 뒤따랐다. 진혁이는? 그 사람은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제 남편은 제 심리 상담소를 위장으로 사용하면서 제 아버지를 재정적으로 파괴하려는 음모에 가담했어요. 그 결혼은 끝났어요. 소윤아. 아빠, 저는 이 결정을 분노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인격 평가와 행동 증거를 바탕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녀는 문 쪽으로 움직이다가 멈췄다. 필요하다면 가족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증언하겠지만 아빠를 포함해서 누구의 무기도 되지 않을 거예요. 이해한다.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녀는 그것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상황에서 도덕적 명확성을 찾은 사람의 단호한 걸음걸이로 내 사무실을 떠났다. 20분 후 그녀는 나뿐만 아니라 그녀가 수년간 쌓아온 전문 윤리까지 배신한 남자를 마주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을 것이었다. 나는 35년간의 정직한 노동의 증거에 둘러싸인 채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 악몽이 시작된 이래로 경험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진실이 실제로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희망. 소윤의 열쇠가 오후 7시 30분에 자물쇠에 돌아갔고 진혁의 놀란 표정은 그녀가 일찍 집에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그는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고 커피 테이블에는 법률 서류가 흩어져 있었으며 손이 닿는 곳에는 반쯤 비운 위스키 병이 있었다. 얘기 좀 해요.
나는 가방을 일부러 정확하게 내려놓으며 선언했다. 힘든 하루였어. 그는 자신이 검토하는 척하는 사건 파일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변론이 또 연기됐어. 음모에 대해 알아요, 진혁 씨. 그의 머리가 휙 돌아갔다. 조심스러운 변호사의 가면이 미끄러져 내려가고 그 아래 절박한 무언가가 드러났다. 무슨 음모? 당신과 우리 엄마가 제 심리학 자격증을 이용해 거짓 학대 혐의를 뒷받침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재정적으로 파괴하려던 계획이요. 전서서 우위를 유지했어요. 녹음 들었어요. 모든 단어 하나하나. 그는 과장된 평온함으로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다. 소윤 씨,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25년 동안 헌신적인 아내 연기를 했지. 익숙하게 들리나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주 대법원 앞에서 사건을 변론할 수 있었던 최진혁 변호사가 갑자기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남자처럼 보였다. 얼마나 들었어? 전부요. 자산 분할 전략, 타임라인, 당신의 수입료 계산, 엄마의 연기 평가까지요. 나는 그 맞은편에 앉아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했다. 우리 결혼 전체가 이 계획의 일부였나요? 사흘 후 민서는 사회적 파멸이 법적 절차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동부산 컨트리 클럽의 식당은 토요일 브런치 대화로 붐볐지만 그녀가 테이블에 다가가자 여성들의 무리가 침묵에 빠졌다. 5년간 그녀의 브리지 파트너였던 한 사모님은 민서가 인사를 하러 멈춰섰을 때 자신의 음식에 매료된 척했다. 다른 사모님은 대화를 계속하는 대신 급한 전화를 핑계댔다. 민서가 평소 앉던 테이블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음모가 대중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이해했다. 민서 씨. 한 여성의 목소리에 거짓 상냥함이 묻어났다. 어제 기획위원회 회의에 안 와서 보고 싶었어. 무슨 회의요? 전 통보받지 못했는데요. 아, 메시지 못 받았어? 조직 개편을 좀 해야 했거든. 이해하지? 민서는 그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받지 않는 전화, 취소된 초대, 속삭이는 효율성으로 닫히는 사교의 문. 한편 나는 훨씬 더 성공적으로 나만의 캠페인을 벌였다. 35년간의 정직한 거래는 어떤 법적 술수로도 파괴할 수 없는 신뢰성을 내게 안겨주었다. 은행에서 김행장과의 점심은 전략적으로 생산적이었다. 나는 악의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사실을 확립할 수 있을 만큼의 세부 사항만으로 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아내와 우리 사위가 우리 자산에 대해 우려스러운 계획을 세운 것 같더군요. 나는 커피를 마시며 언급했다.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만 했습니다. 김행장의 반응은 내가 바랐던 바로 그것이었다. 가족의 배신을 겪고 있는 친구에 대한 개인적인 동정과 섞인 전문적인 이해. 그날 저녁 상공회의소 이사회 회의도 똑같이 같이 있었다. 한 이사가 최근 기금 모금 만찬에 민서가 불참한 이유를 물었을 때 나는 밝혀진 결혼 문제에 대해 진심 어린 슬픔으로 설명했다. 때로는 사람들이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나는 실망감을 드러내며 말했다. 25년의 결혼 생활인데 알고 보니 그녀는 계획을 하고 있었더군요. 제가 제때 알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일요일 저녁까지 민서의 사회적 고립은 완료되었다. 컨트리클럽 회원위원회는 그녀의 자격에 대한 정기 검토를 예정했다. 자선단체 이사회는 그녀가 제출한 적도 없는 직위에서 그녀의 사임을 수락했다. 진혁의 직업적 붕괴는 민서의 사회적 추방과 함께 가속화되었다. 세 곳의 주요 고객이 판단력과 윤리 기준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관계를 종료했다. 연간 2억 원의 가치가 있는 한 대기업 고객은 변호인의 직업적 신중함에 대한 신뢰 상실을 표현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민서가 일요일 밤 진혁에게 건 절박한 전화는 그들의 아파트 얇은 벽을 통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진혁 씨, 모두가 알아. 모두가. 이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월요일 아침에 긴급 가처분 신청을 할 거예요. 박 사장을 수세에 몰아넣을 겁니다. 뭐 하기 전에? 당신 변호사 자격증 잃기 전에? 내가 언니네 집으로 이사 가기 전에? 그들의 상호 비난 세션은 자정까지 계속되었다. 두 공모자는 공유된 죄책감이 공유된 해결책과 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다. 내일은 그들의 마지막 필사적인 도박을 가져올 것이었다.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월요일 아침, 민서는 시내에 있는 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에 있었다. 그 변호사는 초토화 전술로 악명과 높은 수임료를 동시에 얻은 인물이었다. 유리로 된 회의실은 민서가 나를 파괴하기를 바랐던 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변호사의 표정은 제한된 낙관론을 시사했다. 박민서 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전문적인 회의론이 묻어났다. 남편분의 재정보호 조치는 법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공동 계좌 소유자는
부부 갈등 시 접근을 제한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재정적 학대예요. 민서의 절박함이 그녀의 피해자 페르소나를 뚫고 나왔다. 그는 우리가 함께 번 돈에 대한 재접근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있어요. 25년간의 세금 기록에 따르면 그가 번 돈입니다. 변호사는 노트를 참조했다. 부인의 소득 기여는 미미해 보입니다. 1998년 이후로는 가정 밖에서 고용된 적이 없으시군요. 민서의 얼굴이 붉어졌다. 전업주부라는 것은 사치와 안정을 상징했었다. 이제는 의존성의 증거처럼 보였다. 정서적 학대나 협박은요?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사건이 있나요? 그 질문이 허공에 맴돌았다. 민서는 25년간의 내 진심 어린 배려와 관대함에서 믿을 만한 학대 패턴을 구성하느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었다. 그는 돈에 대해 통제적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위협, 신체적 협박, 가족이나 친구로부터의 고립 사례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박민서 씨, 가정폭력 사건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집을 떠나는 것을 막거나 당신의 통신을 감시한 적이 있습니까? 각 질문은 민서의 조작된 서사에 구멍을 냈는가? 나는 분노로 목소리를 높인 적도, 그녀의 활동을 제한한 적도, 그녀의 우정에 의문을 제기한 적도 없었다.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진혁은 변호사협회 조사가 답변을 원할 때 관료적 효율성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월요일 아침 윤리위원회의 전화는 하청업체 대금 지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최진혁 변호사님, 의뢰인 신탁 계좌 처리에 관한 추가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건 해결을 기다리는 동안 의뢰인 자금을 개인 경비로 사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진혁의 손이 전화기를 꽉 쥐었다. 그 주장은 근거 없습니다. 저는 항상 적절한 회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는 8개월 전 제출된 청구서와 의뢰인 승인을 기다리며 지불을 약속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의뢰인은 6개월 전에 합의했습니다. 그 자금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그의 개인 당좌 예금 계좌였다. 하청업체 대금이 사무실 임대료와 학자금 대출을 메우기 위해 전용된 곳이었다. 재치 있는 현금 흐름 관리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횡령으로 보였다. 행정상의 지연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목요일 아침에 공식 청문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8개월 전까지의 모든 의뢰인 계좌에 대한 완전한 재무 기록이 필요할 겁니다. 수요일 저녁까지 민서와 진혁은 위험한 결정을 낳는 절박함에 도달했다. 진혁의 거의 텅 빈 사무실에서 열린 그들의 긴급 전략회의는 탄약 없이 마지막 공격을 계획하는 장군들 같았다. 가정폭력 혐의를 제기해야 해요. 민서가 거짓 자신감으로 선언했다. 그를 수세에 몰아넣을 유일한 방법이에요. 민서 씨, 만약 우리가 잡히면 거짓 가정폭력 주장은 중범죄 혐의가 돼요. 그가 가진 증거를 생각하면요. 무슨 증거? 난 카메라나 증인 앞에서 모순되는 말을 한 적 없어. 그녀는 멈췄다. 이 연쇄 반응을 시작한 녹음을 기억하며 그 녹음은 우리가 재정 전략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지 그의 학대를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재구성하는 거예요. 당신의 법률 전문 지식, 내 피해자 증언으로 장기적인 정서적 조작과 재정적 통제에 대한 이야기로 만드는 거죠. 진혁은 회의 테이블 건너편에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6개월 전 그녀는 흥분을 찾는 지루한 주부였다. 이제 그녀는 법정에서 위증을 제안하고 있었다. 만약 이게 실패하면 우리 둘 다 형사 고발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나는 빈곤에 직면하고 당신은 어차피 변호사 자격 박탈을 당하게 될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능력 외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계산이 담겨 있었다. 적어도 이 방법으로는 싸우다 쓰러지는 거잖아요. 목요일 아침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심리는 그들의 마지막 도박이 성공할지 아니면 그들이 단지 나에게 더 많은 음모 증거를 제공했을 뿐인지를 결정할 것이었다. 둘 다 그들의 상대가 일주일 내내 모든 전화통화, 모든 필사적인 만남, 그들이 변호사와 친구들에게 한 모든 거짓말을 기록해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자신을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기소 사건을 구축하고 있었다. 5월 1일 부산가정법원은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35년간의 정직한 평판이 내가 전투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유형의 무언가로 결정화된 것 같았다. 백은주 판사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가족 사기를 보아온 단호한 효율성으로 가사법정을 주재했다. 민서는 원고석에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학대받는 아내의 신중하게 선택된 옷차림이었다. 보수적인 드레스, 최소한의 화장, 그리고 상황을 고려할 때
진짜일 수도 있는 긴장된 태도. 박민서 씨, 백 판사가 긴급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검토하며 시작했다. 남편이 재정적 학대와 협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시는군요.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된 구체적인 사건들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서의 목소리가 연습한 연약함으로 떨렸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몇 달 동안 제 남편은 우리 계좌에 대한 제 접근을 제한하고 제 지출을 감시하며 만약 제가 떠나려고 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위협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위협이었습니까? 박민서 씨? 재정적 위협이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이 남게 될 것이라고요. 그의 사업 인맥을 이용해 제 평판을 파괴할 것이라고요. 민서는 효과를 위해 잠시 멈췄다. 지난주에는 기본적인 필수품을 살 돈조차 제 접근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나는 25년간의 아내가 점점 더 자신감을 가지고 위증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각 거짓말은 이전 거짓말 위에 쌓여 수십 년 동안 그녀가 요구한 모든 편안함을 제공한 남자로부터 허구의 학대를 만들어냈다. 백 판사는 내 변호사인 김 변호사에게로 돌아섰다. 피고 측은 답변하시겠습니까? 김 변호사는 30년간 위증교사 없이 법을 실천하며 얻은 차분한 권위로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박민서 씨의 주장이 거짓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결혼 자산을 사취하려는 의도적인 음모의 일부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주장입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박민서 씨와 그녀의 공모자인 최진혁 변호사가 6주 전에 바로 이 시나리오를 계획하는 음성 녹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변호사가 의뢰인의 귀에 필사적으로 속삭였다. 하지만 당신의 전체 사건이 거짓말 위에 세워졌을 때 손상 통제는 불가능했다. 증거자료값 제1호를 제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하며 그의 휴대폰을 법정의 오디오 시스템에 연결했다. 민서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다. 그 늙은 바보가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게 우리 손에 들어와. 43분 동안 백 판사는 완전한 음모가 펼쳐지는 것을 들었다. 민서의 우리 결혼에 대한 조롱, 자산 압류를 위한 진혁의 법적 전략, 소윤의 심리학 자격증을 조작하려는 그들의 계산된 계획. 그 남자는 내가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는다니까. 민서의 녹음된 목소리가 아무렇지 않은 잔인함으로 선언했다. 나는 내 아내의 조작된 피해자 서사가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안전을 걱정했다는 연습된 증언은 늙은 바보를 조종하는 것에 대한 그녀의 녹음된 웃음소리와 대조될 때 터무니없어졌다. 백 판사가 녹음을 멈췄다. 박민서 씨, 이 증거에 대해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민서의 입이 소리 없이 열렸다 닫혔다. 그녀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을 이용해 사기성 법원 문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사건에서 사임할 허가를 요청합니다. 제가 대리를 수락했을 때 이러한 상황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신청을 허가합니다. 백 판사는 위증자들에게만 보여주는 시선으로 민서를 고정했다. 박민서 씨, 당신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 사안을 위증 혐의 조사를 위해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의사봉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지는 최종적인 소리와 함께 떨어졌다. 2주 후 이혼 합의는 민서의 엄청난 오판을 반영했다. 그녀의 문서화된 기만은 배우자 부양료에 대한 모든 주장을 제거했고 1998년에 열정적으로 서명했던 그녀가 잊어버린 혼전 계약서는 그녀의 자산 분할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진혁의 변호사 자격 정지는 변호사협회가 1억이 700만 원의 의뢰인 자금 유용을 발견했을 때 영구 제명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그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의 법무사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소유는 심리 다음 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조작 패턴을 인식하는 데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가족 치료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상담소를 열고 있다. 6개월 후 민서는 한때 내 돈으로 명품을 사던 바로 그 쇼핑몰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 아이러니는 우리 둘 다 놓치지 않는다. 나는 청솔건설의 명성을 이전보다 더 강하게 재건했다. 가족의 어려움 동안 지역사회의 지지는 새로운 계약과 더 깊은 사업관계로 이어졌다. 집은 이제 다르게 느껴진다. 더 조용하지만 정직하다. 더 이상 연기된 대화나 계산된 애정은 없다. 단지 내 손으로 직접 지은, 마침내 다시 내 것이 된 집의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뿐이다. 민서는 한 가지에 대해서는 옳았다. 나는 정말로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었다. 이제 나는 사랑과 연기의 차이를 안다.